2번입니다. 제목은 동아시아와 인도 지역 질서의 변화. 동아시아와 인도 지역 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하니까 중국 역사를 배울 거고요. 또 중국이에요. 대신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요거 외우기 쉽습니다. 명청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 멍청해 요 순서대로 명청 이렇게 외우면 돼요. 거기에 일본 역사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가 있으니까 인도 역사. 오늘은 명청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일본하고 인도랑 같이 배워볼게요. 1번 먼저 명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나라. 자, 명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원나라 말기에 세워졌겠죠. 원나라가 있었고, 자, 원나라는 몽골족이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불만을 누가 품었냐면은 한족이 불만을 품었다고 그랬어. 이 한족의 리더가 주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주원장이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이 원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를 쫓아내는데 여기 만리장성이 있었거든. 이 만리장성에 북쪽으로 얘네를 쫓아내. 그래서 얘네가 깨갱 하고 북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라를 세웠으니 나라 이름이 명나라. 그러면은 명나라의 역사적 의의는 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다? 바로 한족이다. 한족이 세운 중국이다. 우리 그 전에 한족이 세운 중국도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송나라가 있었어. 한족이 세운 나라는 쉽게 생각해서 공부, 유교 요런 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요. 한족을 세운 주원장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름을 홍무제라고 부릅니다. 홍무제 혹은 태조라고 부르고요. 자, 수도가 중요하잖아. 이때 세웠던 수도는요, 난징에 세워요. 수도는 명나라를 세웠는데 수도가 어디다? 난징. 그런데 난징의 그 당시 이름은 금능이다. 홍무제, 태조 홍무제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 자, 이런 왕의 정책은 뻔하죠. 자기의 왕권, 즉 황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재상제를 폐지를 하는데요. 왕이 있고요. 얘가 왕이에요. 왕관을 씌울게. 황제겠지. 그 다음에 재상이 있어요. 뭐 2인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육조가 있어요. 6개의 부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왕이 이 재상제를 폐지를 시킵니다. 즉 예전에는 육조에서 재상한테 보고를 하면은 재상이 요걸 정리해서 왕한테 보고하잖아. 그런데 왕이 이렇게 되면 나의 왕권이 약해지지. 재상을 없애고 내가 육조의 내용을 직접 보고받겠다. 이렇게 바꿔요. 재상제가 제도가 폐지되고 황제가 육부를 직접 통치한다. 그럼 황제권이 강화되겠지. 하지만 문제점, 졸라 피곤해요.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일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되니까 황제가 피곤하고 바빠요. 하지만 이 황제는 그 피곤함을 선택했나 봐. 내가 바쁘더라도 나의 황제권을 키워서 어렵게 세운 이 명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뜻이었나 봐. 또한 이갑제라는 걸 씁니다. 즉 마을을요. 자, 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110개를 묶어요. 110개. 그런데 그 중에 집이 10개가 있을 거야. 이 10개를 리더 집으로 묶고 나머지 100개는 이 리더를 따르는 집으로 묶어요. 그러면은 10개랑 100개를 묶으니까 이 전체가 가구 수가 몇 개냐면은 110호죠. 이 110호를 한 리로 편성을 해서 여기서 니네끼리 이 리더 말을 듣고 치안, 그러니까 뭐 도둑놈 잡고 나쁜 사람 혼내고 그리고 조세, 세금 걷고를 직접 해라. 마을 우두머리가 마을을 다스리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토지대장, 호적대장을 정비합니다. 즉 토지하고
호족을 정리하는데 토지는 땅이 되고 호족은 인구가 되겠죠. 이거를 정리하는 그런 뭐 책 같은 거 종이를 대장이라고 그래. 토지 대장, 호족 대장. 자, 얘를 정비한다 그러죠. 뭐가 좋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이거 누구 땅인지 임자가 없었던 땅이 주인이 밝혀지고요. 이 마을에 누구누구 사는지 인구가 정확하게 밝혀져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좋은 거야? 바로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에 좋겠죠. 그러면은 재정, 나라의 재정이 확보가 되겠죠. 그럼 왕권이 강화되겠죠. 세금이 잘 거치니까. 자, 또한 이 홍무제는요. 그리고 예전에 몽골 쪽한테 한족이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잖아. 그래서 서러움이 있어. 우리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자. 우리 한족은 공부를 잘했다 그랬죠. 유교적 전통이 많았단 말이야. 요것을 다시 회복하자. 유교적 전통이 뭐냐? 유교를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과거제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 요거 다시 정비하자. 그리고 6개의 유교 가르침, 이거를 유라 그래. 이걸 내가 발표하겠다. 반포. 그러니 백성들아, 이 6개 가르침을 잘 따라라. 선생님이 6가지를 읽어줄 텐데 굉장히 잔소리 같은 얘기예요. 친구들한테 이거 6가지 잘 따르라 그러면은 엄청 짜증낼 거야. 자, 1번 부모에게 효도하라. 2번 윗사람을 공경하라. 3번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자, 벌써부터 짜증이 좀 납니다. 4번 자손을 잘 교육하라. 5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6번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좋은 얘기죠. 만약에 이 홍무제의 유구처럼 사람들이 이걸 잘 따른다면은 홍무제는 정치하기 편하고 황제권은 강화가 되겠죠. 이런 유우를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지. 우리 옛날에 고통스러웠지. 누구 때문에? 몽골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풍습 금지. 우리는 지금 몽골에 지배받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한족의 시대야. 그러니 이건 금지. 이렇게 홍무제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락제 시대가 오죠. 영락제. 선생님 갑자기 파란색으로 좀 쓰게 됐네요. 자, 영락제 하면은 이 성을 건설한 거. 선생님들 이 성을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바로 자금성이라는 궁궐이죠. 왕권을 좀 강화하고 싶으면은 이제 멋진 성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제 권력을, 나 이런 엄청난 성에서 살고 있는 니네 조심해야 될 걸? 뭐 이런 거를 이제 표출을 하고 싶은가 봐. 이 영락제가 이 자금성을 건설하고요. 그러면 영락제만 살았던 게 아니라 이게 명나라 황제, 청나라 황제 이어서 이 자금성에서 살고요. 많은 사신들이 또 이 자금성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신들이 방문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고 이 나라는, 명나라는 교류를 좋아하는 나라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죠. 수도를 옮겨요. 베이징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거를 천도라고 하죠. 원래 이 영락제가 베이징에 자기의 세력이 있었어.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거야. 베이징, 천도. 영락제의 근거지였지. 자신의 근거지의 수도를 옮기는 게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몽골을 지금 북쪽으로 쫓아나서 여기 몽골이 깨갱 아이고 무서워하고 있겠지만 수시로 몽골을 또 공격해서 너네 꺼져 하면서 몽골을 공격했고요. 몽골 공격 또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는 황제들은 뭔가 공격해서 또 땅을 넓히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조그마한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아요. 또 공격했네. 대월이란 나라를 공격했는데 대월이란 나라요? 이런 나라 있었나요? 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대월인데 얘네를 정복을 합니다. 참 잘 나가죠. 그래서 이 영락제가 우리 명나라 잘 나가는 나라야.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었나 봐. 국력을 과시. 이제 환관인 그 신하 정화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정화를 시켜가지고 야, 좀 우리 국력을 좀 과시하자. 네가 좀 세계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랑 좀 조공 관계를 맺어라. 이 조공 관계는 내가
높은 애고 너네 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바쳐라. 요게 이제 조공 관계예요. 그래서 힘을 딱 보여주고 야 물건 바쳐. 안 그러면 너네 확 혼낸다. 이렇게 하면서 조공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화를 시켜가지고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는데 1405년부터 1433년까지 한 7차례에 걸쳐서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냐면은 뭐 동남아시아, 인도양 여러 지역이고 아프리카 동쪽까지 이제 방문을 하게 됐죠. 자, 참고로 이 정화는요, 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관은 그 남자의 그 중요 부위 중에 일부가 없는 상태예요. 많은 친구들이 주요 부위가 잘린 상태로 환관이란 직업을 과연 선택할까라는 의문이 들 테지만 그 당시 환관이라는 직업은 인기가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부와 명성, 그 다음에 가족 내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환관을 채용하는 시험을 보면은 항상 경쟁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의문이 들었는데 그 시험을 보려면은 그 주요 부분이 없는 상태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지? 그게 좀 안타깝네요. 자, 정화가 이렇게 원정했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꼭 이 서양의 그 콜럼버스랑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오곤 합니다. 이 왼쪽이 정화의 배고요. 오른쪽 쬐끄만 게 콜럼버스의 배. 그래서 정화 배가 더 크다. 즉 우리 동양이 조금 더 잘 나갔습니다. 뭐 이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정화의 항해는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보다 약 70년이나 일찍 이루어졌고 함대의 규모도 훨씬 컸습니다. 요런 거. 그리고 명나라가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데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나라를 갔고 여기는 황금 1만 냥과 조공을 받고 명예 지배를 거부하는 중국인을 이주 집단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명나라 셉니다. 왕이 쟁탈전에 개입하여 또 조공을 받고 왕에게 책봉의 표시를 내려다 주고 다 돌아다니고 여기 있잖아. 와 모가디슈 이런데 아프리카잖아. 자 이렇게 돌고 온 정화가 퀴즈 왕한테 어떤 동물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칭찬을 되게 받았어요. 와 이거는 내가 처음 본 동물인데 이런 동물을 갖고 오다니 아주 잘 갖고 왔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곰, 2번 개, 3번 개구리, 4번 기린. 정답은 기린입니다. 자, 기린을 처음 본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명나라는 기린을 들고 올 정도로 국제적이었구나. 근데 선생님도 기린을 몇 번 살면서 한 두세 번 봤나? 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영락제의 자랑이었는데요. 정화가 배를 몰고 가서 조공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어. 자, 이 조공관계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요. 명나라는 당시 명중심의 국제 질서를 성립했어요. 즉, 국제사회에서 내가 최고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 얘가 명이에요. 그러면은 주변 국가, 나는 높고 너네는 낮어. 그래서 너는 우리한테 조공을 줘야 돼. 조공. 그러면은 조공국에게 책봉을 줍니다. 이 책봉은 이 조공국의 왕의 지위를 승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공 책봉 관계가 되면은 뭐 식민지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이 나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 간섭을 하진 않고 또 이 나라는 안전을 또 보장받게 되는 거죠. 요 관계를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합니다. 조공 책봉 관계. 그렇게 되면은 요 나라는 대신 아무한테나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울 게 있는 나라와 맺겠죠. 그래서 명나라한테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맺겠죠. 명나라는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은 무역을 하게 해주고요. 조공 책봉 관계를 맺지 않는 나라한테는 무역을 금지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무역을 금지시키는 거를 해금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 명은 조공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는 우두머리야, 나는 황제야, 우위를 차지하고 조공국은 여기는
명과 교류를 하면서 명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문화, 문물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명 중심의 국제 질서. 전 세계가 명나라가 최고 중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걸 또 중화 사상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전 세계 지도를 보고 명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아니었네? 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잘 나가던 명이 이제 쇠퇴를 합니다. 명이 이제 멸망을 해요. 명, 쇠퇴. 명의 초반, 이제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중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황제가 문제야. 이 황제가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정무를 돌보지 않아요. 정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환관이 파고들어요. 환관. 그래서 환관이 권력을 쥐게 되죠. 그럼 나라가 뭐 비리라든지 개판이 돼요. 게다가 외적이 도사리고 있는데 북쪽에는 누가 있다? 그 몽골이 있고요. 바닷가에는 새로운 왜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 또 이제 똘똘한 개혁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개혁가의 이름이 장기정이라는 개혁가인데, 아이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났어. 돈이 없어. 자, 이렇게 환관 같은 권력가가 득세를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막 돈을 빼돌리거든.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 창고가 바닥이 날 수밖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세금 개혁을 하는데, 빼돌린 그런 세금 있잖아요. 뭐 땅을 숨겨놓는 걸 다 찾아가지고 세금을 물리게 하고, 또 관리들이 일을 안 시키잖아. 그럼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일한 걸 보고해봐? 보고서를 내게 해서 일을 어떻게든 시키고, 그 다음에 북쪽의 몽골, 쟤네는 말을 좀 잘해서 화해시켜가지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물러나게 하고, 저 해안가의 왜구는 그냥 싸움 붙여가지고 격퇴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봐요. 이 장기정 덕분에 명나라가 어느 정도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어, 기득권들이? 장기정이 아유 제가 감춰놓은 땅에 세금을 다 찾아냈어. 아유 쟤 얄미워. 이러면서 이 개혁이 또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잠깐 숨통 정도 트인 그런 거지 이게 계속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임진왜란 있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야 나는 명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라.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명분이었어.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때 지원군을, 임진왜란 지원군을 보내고요. 이 틈에 요게 이제 명나라인데, 여기에 여진족들이 세력을 또 키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여진족에 대항하는 군사를 보내요. 그럼 이 군사를 보낸다는 게 뭐야? 다 돈이야, 돈. 그러면은 이 임진왜란을 막아서는데 재정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을 막아서는데 재정이 듭니다. 돈이 어떻게? 돈이 모자르죠. 그리고 또 요때 기근. 그러니까 막 풍년이 들고 먹을 게 많으면 되는데 해필 기근이 들어. 돈이 부족하니까 또 농민한테 막 세금을 물려서 세금을 뺀단 말이야. 자, 누가 열받을까? 바로 농민이 열받죠. 이 농민들은 나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똑같다 하면서 농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자성의 농민 군이고요. 이 이자성의 농민군으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멸망한 명나라 자리에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은 이 여진족이 나라를,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청나라를 세워서 이 자리를 독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명나라 쇠퇴 다음으로 배우게 되는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나라라고 쓸게요. 자, 먼저 청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서 명이 있고요. 처음엔 여진이었어, 여진. 그리고 여진은 지금 만주라는 땅에 있어서 만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주족, 여진족이 여러 족들로 나눠졌는데 이거를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이름을 후금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통일했던 왕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에요. 누르하치. 얘를 첫 번째 왕 태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이
이 후금을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는데 이때 왕이 홍타이지, 홍타이지. 그리고 얘는 태종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전쟁을 하죠. 몽골을 격퇴를 하고요. 또 우리 조선을 공격을 합니다. 자, 청나라가 이 조선을 공격하는 사건을 병자호란이라고 하죠. 그리고 명나라에 있던 수도 베이징을 점령을 해서 자신의 수도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을 지배하게 되죠. 자, 이제 한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진족이 지배하는 중국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지배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여진족, 만주족이 되고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게 되는 꼴이 됐네요. 그럼 이 한족을 지배하려면은 막 무섭게 해야 될까? 아니면 잘해줘야 될까? 아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회유책, 잘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무섭게 하는 강압책.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게 좋겠죠. 회유책은요, 기존에 한족들이 만들어준 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관료제를 그대로 쓰고요. 또한 명나라 때 만들어진 지방 행정 제도 그대로 쓰고요. 아, 우리 명나라 유교 너무 좋아하잖아. 유교, 그래, 유교 그대로 좋아. 유교 나도 좋아해. 유교 통치 이념을 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을 부드럽게 대해주죠. 하지만 또 강압책, 우리 만주족 무시하면 안 돼. 우리 만주족 풍습 그대로 따라하라. 만주족 풍습을 강요합니다. 변발과 호복이었어요. 변발은 머리 모양인데 걔네는 이렇게 옆머리를 다 깎고요. 요 가운데 머리만 남겨놓고 이렇게 길게 딴 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리고 그 특유의 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옷, 이렇게 생긴 거, 이걸 호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가 뭐 오랑캐의 호자예요. 그래서 호가 들어가면은 그 중국을 생각하면 돼요. 호떡 그러면은 중국 떡, 호주머니 그러면은 중국 옷에 있는 주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강압적으로 했죠. 그리고 정체성은 야, 우리 만주족의 고유의 풍습 같은 거 없어지면 안 되거든 하면서 자기네 거를 지키는 정체성을 가져갔는데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만주족들이 사는 장소를 따로 마련을 했다든지 혹은 자기네들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를 8개의 깃발이 있다 그래서 팔기군이라고 했는데 이 팔기군을 조직해서 이 팔기군이 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없을 때는 행정도 돌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토지를 준다든지 특권을 누렸어요. 이런 팔기군이 군사, 행정, 그리고 특권 계층이었다는 거. 이게 만주족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자, 명청 교체라고 그러는데 명청 교체와 화이관 변화라고 할게요. 무슨 소리냐? 우리 명나라 때 어떤 생각을 가졌어? 아, 명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명이 제일 좋아. 이거를 중화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중화사상. 여기서 명은요,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한족 중국을 뜻해요. 역시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한족이 중국을 다스리는 이게 세상의 중심이구나. 중화 사상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오랑캐 여진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 여진족이 중국을 다스리는 걸 받아들였을까?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세상의 중심이 명나라였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거를 자국 중심적 화이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
일본도 나야, 내가 중심. 그러니까 이거를 자국 중심적 화이관이라고 하고요. 화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국 한족이 제일 좋고 1번이고 1순위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여기서 오랑캐는 다 별로야. 이런 뜻을 화이관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화이관만 믿었다면은 이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뀐 다음에는 이 화이관을 계속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국 중심적 내가 화이관의 중심이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을 자국 중심적 화이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조선은 청나라를 개무시했냐? 그건 아니에요. 조공을 하되 이 세상의 중심은 조선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청나라한테 조공은 했다. 이거를 자국중심적 화이관으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성기 왕을 한번 볼까요? 전성기 왕은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희제는 청의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제압을 했고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국경을 확정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러시아잖아. 러시아와 국경선이 맞닿아 있죠. 요거를 러시아라 야 여기까지 우리 땅 여기까지 러시아야 하면서 러시아랑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 이름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래요. 거기서 딱 요 선을 정한 거죠. 그게 강희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외에 청 반란군 제압을 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옹정제는요.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했어요. 군사 기밀 담당 기관이 있으면은 황제권이 어떨까? 황제권이 약할까? 강할까? 강화시키는 거죠. 건융제. 자, 얘는 이제 땅을 넓힙니다. 어디? 몽골, 신장, 티베트 등을 포함한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 자, 요게 현재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을 누가 이 건융제 때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 그리고 책을 만들었네요. 책 이름이 사고전서 편찬. 편찬은 어디 편찬한 게 아니라 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고전서가 무슨 책입니까? 중국의 역대 서적 모아 중국 전통 문화 집대성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책을 만들죠. 힘든 시기에 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나라랑 청나라랑 같이 묶어서 경제 사회를 공부할 텐데 다른 단어 말고 이 은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볼게요. 먼저 명나라하고 청나라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먼저 경제 발전했을까요? 농업이 엄청 발전해요. 농업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작물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거죠. 아메리카에서 수입이 됩니다. 어떤 작물이냐면은 고추, 담배, 감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옥수수, 고구마, 이게 이때 다 유입이 됩니다. 이게 작물이 유입되고요. 이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데 상품 작물이라는 거는 아예 팔려고 작정을 해서 따로 심는 작물이죠.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뽕나무, 면화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공업이 발달하는데 비단과 면직물 등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비단,
비단, 중국한 비단이죠. 면직물, 수공업 발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내다 팔겠죠. 시장이 활성화되죠.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도시가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경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는 어땠을까요? 자, 새로운 지배층이 생기는데 이 새로운 지배층의 이름이 신사예요. 신사. 자, 신사는요, 학생, 과거 합격자, 관직 경험자 등 유교적 교양을 갖춘 지식인. 자, 지식인. 근데 여기서 플러스 유교, 뭐 공부 좀 잘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은 이들의 협조를 얻어 중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렸다. 지식인, 유교적 지식인인데 얘네들을 이 계층을 그냥 신사라고 부릅니다. 이 신사가 지배층으로 성장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지배층입니다. 얘가 지배층이 되고 사회를 주도할까요? 주도를 합니다. 사회 주도. 그리고 새로운 학풍을 만들고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향촌, 향촌이 시골이죠. 질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문화 볼게요. 문화도 당연히 발달하죠. 왜냐면 경제가 발달하면은 문화는 당연히 발달합니다. 문화는 명하고 청을 나눠서 설명할게요. 명 때 유명한 소설 삼국지 연희 또 서유기 소설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학문으로는 양명학이 유행합니다. 양명학. 양명학이 뭐냐? 이론과 형식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유학입니다. 우리가 유학이 뭐 바른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론 말고 실제로 뭐뭐를 하자 이런 거에 관련된 실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명학은 실천. 자, 청나라 문학으로 넘어갈게요. 홍루몽 소설, 그 다음에 노래, 춤, 연기가 어우러진 경극이 유행합니다. 경극. 그 있잖아. 이렇게 막 얼굴에 이렇게 색칠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막 얼굴 막 벗겨지고 경극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문으로는 고증학이 유명합니다. 양명학은 실천이라고 했죠. 고증학은 유교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얘는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세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명청의 대외교류. 명나라, 청나라 대외교류.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해금 정책이라고 기억나나요? 해금 정책은 해가 바다인데 그 당시 무역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했잖아. 바다를 통해서 나 금지시켜. 우리 조공 책봉 간 게 아니면은 금지시켜. 이걸 해금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일부를 또 해금 정책을 좀 풀어줍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명나라 때는 오로지 조공 관계를 통해서만 교류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해금 정책을 유지했다. 해금 정책을 유지했다라고 했는데 점차 제한적으로 민간 무역을 나중에는 허용을 합니다. 점차 여기서 중요한 건 점차 차근 제한적 다 그리고 민간에서 요렇게 살짝 허용했다. 그러다가 청나라에 오면서 해금 정책이 유지가 됩니다. 청나라 때. 그런데 자꾸 조르죠. 우리도 무역하게 해줘. 그러니까 일부 항구, 그러니까 모든 항구에서 무역은 안 되고 일부 항구 조금만 개방할게. 그러다가 이거 너무 개방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18세기 후반에는 항구 딱 한 개만 개방하는데 그게 광저우라는 항구 한 개만 개방을 합니다. 누구한테? 서양인한테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광저우에 가가지고 우리 물건 만들어서 팔까?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허락된 애들만 거기서 물건을 팔았는데 걔들을 공행이라고 그래. 공행. 얘네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얘네들은 허락받은 상인 조합입니다. 뭐 얘네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이제 서양인들은 왜 한국을 한 개만 개방하냐 하면서 나중에 이제 불만이 많았지만 중국은 이게 개방하면 혼란스럽다. 우리는 개방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중국에 이게 들어옵니다. 바로 은의 유입입니다. 은의 유입. 자, 외국 사람들은 유럽, 일본 상인들이 중국의 물품을 사는데 뭘로 구매를 하냐면요. 은으로 물건을 구매합니다. 물건 구매. 근데 중국 물건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은이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비단 너무 좋아. 나 비단 좀 많이 살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은이 들어오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은이 화폐로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은으로 걷기까지 합니다. 자, 세금은 은으로 걷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금을 은으로 걷고 중국에 은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사하는 거 말고 문화교류를 한번 볼까요? 문화교류. 자, 명말부터, 그러니까는 명말기에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알려줬냐면 서양의 과학기술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 이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마테오 리치 지도를 갖고 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야. 고녀 만국전도. 이게 세계 지도야. 중국이 왜 이렇게 조그맣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지도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 지도인데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믿던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작다니. 충격, 대박. 그게 바로 고녀만국 정도입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충격을 줬던 세계 지도죠. 그리고 아담 샬이 천문학과 대포 제작 기술 소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